애미야, 오늘 이사 온다는 소리 들었지? 그날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온화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전까지 아이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봐. 손에 쥐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저는 그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혜입니다. 올해 48살, 25의 나이에 결혼해서 벌써 23년째 주부로 살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을 보셨습니다. 세 자매 중 막내였던 저는 언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 시집가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은혜야, 너만큼은 대학 꼭 가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보며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니는 막내딸만큼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방과 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학원비를 내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지방의 괜찮은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막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대학 시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업도 충실히 했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졸업 후에는 중견 기업의 경리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그때에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몇 년 더 일해서 돈을 모으고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더 큰 회사로 이직하는 것. 그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저 자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김준호를 처음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팅 자리에서였습니다. 제 나이 24살, 사회생활 2년 차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은혜야, 괜찮은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게. 우리 남편 후배인데 성실하고 착해.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기도 하고. 선배 언니의 말대로 준호 씨는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의 예의 바른 태도, 부드러운 말투.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어떻게 격리 일을 하게 되셨어요? 학교 다닐 때 회계가 적성에 맞더라고요.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재미있어서요. 저도 그래서 세무공무원을 선택했어요. 숫자로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저 역시 그의 진지한 태도가 좋았습니다. 교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제 의견을 먼저 물었고 항상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과 죽을 사들고 자취방까지 찾아와 주기도 했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병원은 다녀왔어? 죽 끓여왔어. 따뜻할 때 먹어. 잘 먹어야 빨리 나아. 그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해드렸을 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공무원이니 안정적이고 사람도 착해 보이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아버지의 말에 준호 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은혜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교제 1년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저녁 노을이 아름답던 날이었습니다. 은혜야,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할게. 그래, 좋아. 25살의 봄,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조짐은 시댁 방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키가 좀 작네. 우리 집안은 다 키가 큰 편인데. 잘 못 먹고 자랐나? 어머니, 그게 무슨? 준호 씨가 당황해서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학벌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 뭐, 요즘은 여자가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착하고 시댁에만 잘하면 되지. 그날의 불편함을 준호 씨는 집에 가는 길에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은혜야. 우리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셔. 나쁜 뜻은 한 말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른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성격은 점점 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혼수 문제가 터진 건 결혼을 석 달 앞두고였습니다. 아니, 요즘 여자 집에서 이 정도 혼수밖에 안 해줘? 신랑 집에서는 집까지 마련해 주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혼수 목록을 보시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에휴, 쯧쯧. 우리 준호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하고 친정덕은 못 보겠네, 쯧쯧. 그 말에 가슴이 쿡 하고 아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은혜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준호 씨 집에서 마련해준 신혼집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빚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감사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저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준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고마워.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응,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그 행복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연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딸이야? 우리 집안은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딸이 웬 말이냐? 산후조리원에 누워있던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이를 보며 딸이라서 실망이다라는 말을 하다니. 어머니,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자를 봐야지. 빨리 둘째 낳아. 아들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산후조리원에 한 번 오셨을 뿐 산후조리 기간 내내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은혜야, 속상하지? 근데 참아야 해. 시집살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우리 딸 너무 예쁘지? 응, 너무 예뻐.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는 언제 가질 거야? 너무 늦으면 안 돼. 빨리 아들 낳아야지. 어머니, 저 아직 몸도 회복이 안 됐고 일도 다시 시작해야 해서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 여자가 애 낳고 집안 돌보는 게 먼저지. 저는 출산휴가 후 복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필요했고 제 커리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 저는 퇴근 후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둘째 아들 지훈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들이래? 아이고, 우리 손자가 드디어 태어났네. 이번엔 내가 산후조리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같은 손주인데 이렇게 차별하시는 걸까? 서글펐지만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지훈이를 낳고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을 병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남편의 월급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아이들 좀 크면 다시 일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잃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명절마다, 시부모님 생신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도 불러서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와. 식구들이 다 올 거라네? 어머니, 지연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깟 쓸모없는 딸년 아픈 게 뭐 대수라고. 그럼 우리 손자만 데리고 와. 딸은 감기에 걸려도 상관없지만 아들은 무조건 데리고 오라는 말.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늘 부엌에 있어야 했습니다. 시누이 둘과 시동생 하나, 그 배우자들까지 모이면 10여 명이 넘는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형님, 그 반찬은 좀 짜네요. 언니, 국에 간 좀 더 해주세요. 옳게, 아이들 밥 좀 더 해줘요. 시누이와 시동생들의 투정을 챙기며 주방을 일만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시누이들과 동서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거나 수다를 떨었지만 저만 혼자 부엌을 지켰습니다. 동선의 집안이 좋아서인지 모든 일은 제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은혜야, 커피 좀 내와. 은혜야, 과일 좀 깎아.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묵묵히 참으며 시키는 대로 순응하고 참고만 살았습니다. 결혼 5년 차쯤 되었을 무렵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요즘 우리랑 저녁 먹거나 애들이랑 놀아준 적 없잖아. 일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애들 잘 키우려면 돈 많이 들잖아. 네가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해 좀 해줘. 그래도 공무원인데 그렇게나 일이 많아. 주말에는 애들과 시간 보내줄 수 있잖아. 에휴,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잔소리 좀 하지 마. 그의 말투도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어디로 갔을까? 저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나날이 더 심해졌고 옷차림까지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야, 준호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알아서 잘하고. 벌어다 주는 돈 아무데나 막 쓰지 말고 아껴서 써. 그리고 옷차림 좀 신경 써. 애 낳고 집에 있다고 후줄근하고 있으면 안 돼. 단정하게 입고 깍듯하게 남편 맞이해줘야 남편도 기분 좋아서 더 잘하고 그런 거야. 그런 것도 몰라? 에잉.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 요즘 살도 쪘니? 집에만 있으니 살이 찌지. 살도 좀 빼고 관리 좀 해라. 어유 답답하네 정말. 출산 후 체중이 늘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제 몸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애들 키우랴 살림하랴 남편 밥 차려주고 내조하랴. 아이 낳고 먹는 건 줄었는데 급하게 한 번에 먹어서 그런지 살이 붙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노력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무슨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나도 애들 간식에 우리 밥 먹는 거에 공과금 내고 나면 빠듯하게 살아. 옷 사입을 시간에 한 푼이라도 아껴 써라 좀. 여보가 한 달에 쓰는 카드값이 더 많이 나와. 나보고 아끼라 하지 말고 당신이나 좀 아껴. 아, 진짜? 내가 벌어온 돈인데 마음대로 못 쓰게 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돈 좀 아끼랬더니 큰 소리는. 빈둥거린다고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등교 준비를 시키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학원 픽업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숙제를 봐주고 재우고 나면 밤 11시였습니다.
그게 빈둥거리는 건가요? 그렇게 돈 때문에 눈치 봐가며 더 아끼려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은혜야, 문 열어.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가 어디 있어? 아들 집에 오는데 미리 연락해야 돼?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이곳저곳 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는 하고 사니? 제가 매일 청소하는데요. 창틀에 먼지 좀 봐. 준호랑 지훈이 건강에 안 좋게 청소 좀 제때 해라.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밥은 제대로 차려주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뒤지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서랍을 열어보시더니 너네 돈 관리는 어떻게 하니? 가계부는 쓰니? 남편이 생활비 주는 걸로 생활해요. 가계부는 핸드폰 앱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쯧쯧, 요즘 며느리들은 옛날에는 가계부를 직접 써서 시어머니한테 보고했는데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문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고 없이 들르시더니 이것저것 간섭하셨습니다. 아이들 교육 방식, 식단, 청소 상태, 심지어 제 옷차림까지. 은혜야, 집에 있다고 그렇게 편한 옷만 입으면 어떡해? 남편이 퇴근했을 때 좀 예쁘게 보여야지. 어머니, 아이들 돌보다 보면 불편한 옷은 못 입어요. 핑계 대지 마. 나도 애 새 키웠어. 그래도 항상 단정하게 입고 다녔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왜 이렇게 꼬아서 들어? 그래서 너무 자주 오시잖아.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오셔. 오셔서 가만히 계셔. 이거 트집 저거 트집 정말 미치겠다고. 에휴,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에는 저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시누이들은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옆에서 딴지나 걸고 있었습니다. 올케 고생 많네. 근데 나 산적 좋아하니까 좀 많이 해줘. 형님 어머님이 술상 좀 봐오시래요. 시누이와 동서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절을 시키기만 했고 남편은 본체만 체했습니다. 명절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손은 뜨거운 기름에 데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저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데우고 챙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살아나 싶어요. 식사가 끝나고 혼자 뒷정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은혜야, 올해 음식 맛이 좀 그렇더라. 전이 좀 짠 것 같고. 죄송합니다. 혼자 다 하다 보니 간이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럼 누가 해? 바쁜 둘째가 도와주잖아.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해. 우리 집안 명절 음식이 유명했는데 요즘 며느리 손을 거치면서 맛이 떨어진다고 친척들이 그러더라.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도와준다는 동서는 절 보고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과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아빠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아이들도 점점 아빠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고 아이들에게는 학원을 쉬게 하고 일찍 재웠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을 보고 저는 준비한 음식들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잊었어? 아, 그랬어?
깜빡했네. 회식 있어서. 전화라도 한 통 하지 그랬어. 기다렸잖아. 에휴, 진짜? 결혼기념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 이제 애도 다 컸는데. 그의 무심한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좀 오셔서 계실 거야. 뭐? 갑자기? 시골 집이 너무 불편하시대. 여기서 몇 달 계실 거야. 아니, 그런 건 미리 상의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통보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가 문제야? 집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모시는 거야.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상해? 내 집에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게 뭐가 문제야? 내 집, 그 단어가 그렇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더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침상을 따로 차려드려야 했고, 입맛에 안 맞으면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은혜야, 이 김치 너무 짜다. 다시 담고. 어머니, 엊그제 담아서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셨던 김치인데요. 흠흠하여든 김치가 좀 짜졌네. 슴슴하게 다시 담가.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간섭하셨습니다. 거실 TV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틀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려 해도 굳이 아들 지훈이만 찾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랑 같이 TV 보자.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제가 뭐라고 하면 손자가 할머니랑 시간 보내는 게 공부보다 중요하다며 제 육아 방식도 전부 간섭했습니다. 은혜야, 지연이 휴대폰 사줬냐? 휴대폰 너무 일찍 사주는 거 아니야?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휴대폰 있어요. 우리 준호는 대학 가서 휴대폰 샀어. 미리 사주면 애들 머리 나빠지고 버릇 나빠져.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내 육아 방식에 계속 간섭하시고. 어머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언해 주시는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한 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잘 말씀드릴게. 그래도 모시고 사는 동안만 좀 참아. 참으라고요. 저는 15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참으란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여보, 출장 다녀올게.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 남편이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저를 찾으셨습니다. 애미야, 오늘 둘째네 이사 온다고 얘기 들었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못 들었어? 그럼 아들한테 물어봐.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봤더니 왜? 여보, 우리 집에 왜 도련님네가 이사를 와? 무슨 일이야? 아, 그거. 남편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생네가 잠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거야. 집 구할 때까지만. 뭐,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동생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을 빼야 하거든. 우리 집이 방도 있고 하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해? 어머니 때도 그렇고. 상의하면 또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야. 동생네 식구가 거리에 나왔는데 어떡해. 그래도 미리 말은 해줄 수 있었잖아. 됐어. 조금만 있다가 갈 거야. 이미 결정돼서 이사 들어오는데 입 아프게 싸우지 말자. 나 바빠서 끊을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도련님네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시동생, 동서, 그리고 아이 둘. 무려 4명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형님, 신세 좀 질게요. 동서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동서, 그래도 미리 말을 해줘야지.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형님 이사 올 때 어머님께서 해주신 집이잖아요. 저희 힘드니 같이 좀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도 가세하셨습니다. 은혜야, 동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래야 나중에 너희 힘들 때 둘째네가 도와주고 그런 거지. 우리 집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3개였는데 하나는 부부 침실, 하나는 아이들 방, 하나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
시동생 가족은 아이들 방을 차지했고 우리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야 했습니다. 엄마, 나는 내 방에서 자고 싶어요. 지연아, 조금만 참아. 곧 삼촌네가 이사 갈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시동생 가족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8명이 사는 집의 생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식비, 공과금, 모든 것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갔어. 도련님네 식구가 쓰는 것도 있으니까 도련님네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생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도 힘들어. 에휴, 진짜? 돈 얘기만 하네. 얼마나 더 필요한데? 이번 달만 200만 원이 더 들었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계속 돈 타령하지 말고. 저는 친정에서 받았던 비상금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마저 바닥이 나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송 일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일하고 집에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8명의 아침 식사. 그리고 하루 종일 집안일, 설거지, 빨래, 청소. 몸은 지쳐갔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계신다고. 저는 급히 준비를 하려는데 은혜야, 어디 가려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그래도 오늘 명절인데? 차례상은 누가 준비해?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급하셔서요. 동서 있잖아요. 안 돼. 시댁 명절이 먼저야. 친정은 언니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도 돼. 하지만 안 된다니까. 시어머니는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비켜주세요. 우리 엄마가 위독하시다고요. 그래도 안 돼.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비우는 법이 어디 있어? 결국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전현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어디 시험이 무서운 줄도 몰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신 상태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지만 빠른 조치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엄마, 은혜야, 왔니? 엄마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지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니, 엉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물건들이 전부 현관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책, 서류, 모든 것들이 박스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동서, 시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 왔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친정을 더 좋아하니까 친정으로 가라는 거야. 네? 명절에 시댁을 팽개치고 친정 간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나가! 어머니, 우리 엄마가 위독하셔서 간 거예요. 어디서 큰 소리를 내! 핑계대지 마! 나가라니까! 시누이들도 끼어들었습니다. 올케, 이번에는 너무 심했어. 명절에 시댁을 버리다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저는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아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집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해요? 내 집? 이 집 등기가 누구 이름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집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등기는 남편의 명의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내 물건을 다 밖으로 내놨어. 남편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야,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나도 이제 지쳤어. 매일 불평불만해. 어머니한테는 불손하고. 이제 그만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쳤다고? 네가 지쳤어? 15년 동안 나는 뭐 했는데? 당신은 그저 집에서 애들 보고 집안일만 하면 됐잖아. 나는 밖에서 돈 벌어와야 하고, 어머니 모셔야 하고, 동생들도 챙겨야 하고. 누가 더 힘들어? 됐어. 나도 새 인생 살고 싶어. 위자료 같은 거 크게 바라지 마. 당신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 그리고 싸울 준비. 그날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를 어머니가 안아주셨습니다. 은혜야, 울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엄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싸워. 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쉽게 당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입니다. 네, 앉으세요. 전화로 대략 말씀하신 내용은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을 설명했습니다. 시댁의 횡포, 남편의 변화, 경제적 박탈,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까지.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박은혜 씨,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요? 네. 시댁의 학대, 남편의 부당한 처우, 그런 것들을 입증할 증거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그냥 참고 살았어요. 증거를 모을 생각을 못 했어요. 김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모으세요. 남편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시댁 사람들과의 대화, 금전거래네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측에서 이혼을 원한다면 그쪽에도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도나 재산 은닉 같은 것들이요. 외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설 탐정을 쓸 수도 있고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죠. 혹시 아직도 그 비밀번호를 쓰고 있을까요?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을 데리러 집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러 왔어? 아이들 데리러 왔어요. 아이들은 여기서 키울 거야. 내가 데려갈 생각하지 마. 제 아이들이에요.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친권은 우리 준호한테 있을 거야. 너는 엄마 자격도 없어. 저는 참으며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지연이와 지훈이가 반갑게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엄마가 곧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쌓여 있었는데 낯선 곳에서의 결제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 고급 레스토랑, 보석 가게. 그것도 제가 모르는 날짜에. 더 놀라운 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계좌였는데 잔액이 상당했습니다. 5천만 원 가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이혼하면서 욕심 부리지 마. 우리 집안 재산은 내가 건드릴 수 없어. 어머니, 그건 법이 정하는 거예요. 법? 웃기지 마. 니깎게 법을 알기나 해. 네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쉽게 당하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와 찍어온 사진들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은혜 씨,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남편 서재에서 찾았어요. 이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재산 은닉 의심되고 신용카드 내역본이 외도 가능성도 있어요. 이 호텔 결제 내역, 날짜를 보세요. 전부 평일 낮 시간이에요. 업무 시간에 호텔이라니. 그리고 같은 날 보석 가게에서 목걸이를 구입했네요. 박은혜 씨한테 준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다른 여자에게 준 거겠죠? 더 조사해 봅시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은혜야, 돈은 걱정 마. 엄마가 모아둔 거 있어.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해. 탐정은 2주일 동안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후배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사진에는 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외도가 증명되면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횡포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습관처럼 써왔던 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후 15년 동안의 일기. 거기에는 시댁에서 당한 일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한 말, 제 감정.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당연하죠. 시기와 내용이 구체적이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 사람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은혜야, 너는 이혼하면 애들 못 키워. 직업도 없잖아. 어머니, 저도 일할 수 있어요. 15년을 집에만 있었는데? 누가 너를 써줘? 그냥 포기해.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돈도 없으면서 애들 학비는 어떻게 낼 건데?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이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옳게, 솔직히 이렇게 된 게 다 옳게 때문이야. 집에만 있으면서 살도 찌고 꾸미지도 않고 같은 여자로서 너무 답답해.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 사업 실패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동생의 회사를 검색해 보니 최근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요? 며칠을 조사한 끝에 알아냈습니다. 동생 부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즉,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계좌를 더 조사했습니다. 그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출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공무원 월급 외에도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무 컨설팅 일이었는데 이게 공무원법 위반이었습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허가 없이 부업을 하면 징계 대상입니다. 심하면 파면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네.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매일 밤 친정집 작은 방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외도 증거, 재산 은닉 증거, 공무원법 위반 증거, 시댁의 학대 증거. 모든 것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댁의 갑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방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애들 학원 가야 해서 안 돼. 내일은 친척집 가기로 했어. 모레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나가면 안 돼. 핑계를 대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은 저를 보면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힘을 얻었습니다. 지연아, 지훈아. 엄마가 곧 너희를 데리러 올게. 엄마, 빨리 와! 할머니가 자꾸 엄마 나쁘게 말해. 무슨 말을 하시는데? 엄마가 우리를 버렸대. 엄마는 나쁜 사람이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절대 버리지 않아. 아이들과의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시댁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측에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은혜 씨와 이혼하고자 합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및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불성실한 태도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준비된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제 모습을 보고 준호 씨와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차려입은 날이었습니다. 원고 김준호는 피고 박은혜와의 결혼 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했고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명절에 시댁 행사를 무단으로 결석하는 등 며느리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원고 측의 진술이 끝나고 판사가 저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은혜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충분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첫째, 원고 김준호의 외도가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준호 씨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들.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원고는 결혼 생활 동안 피고를 경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생활비 내역, 제가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록, 친정에서 받은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모욕했습니다. 제1기장, 녹음 파일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이혼하면 애들 못 키워. 직업도 없잖아. 내가 뭘 할 수 있어? 돈도 없으면서.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넷째, 원고는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숨겨진 계좌의 사진, 신용카드 명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원고는 공무원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부업을 해왔습니다. 세무 컨설팅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에게 뭔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가 유책 배우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얼마입니까? 2억 원입니다. 전 남편의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재판장님, 이건 너무 과도한 요구입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15년간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가정에만 전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외도를 했고 재산을 은닉했으며 피고를 학대했습니다. 2억 원은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닙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이 못된 년이!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뭐라는 거예요? 아줌마, 법정에서 증명되었잖아요. 누가 누구를 망쳤는지. 너 이렇게 안 될 거야.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이 다뤄졌습니다. 원고 측은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현재 무직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원고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며 시댁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무직인 이유는 결혼 생활 동안 원고와 원고 가족의 요구로 경력을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회계관리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의 취업 확인서입니다. 고용계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의견입니다. 판사는 아이들을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지연이와 지훈이는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살고 싶어요. 왜 그렇지? 엄마가 저희를 더 사랑해요. 할머니는 동생만 좋아하고 저는 싫어해요. 아빠는 집에 안 계셔요. 엄마가 더 좋아요. 아이들의 진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은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측은 주장했습니다. 아파트는 원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피고는 어떠한 기여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구입 당시 피고도 2천만 원을 기여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15년간 가사 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며 원고가 경력을 쌓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금전적 기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은닉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 계좌에 5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불법 부업으로 번 돈입니다. 불법으로 생긴 소득을 배우자 몰래 은닉하려 했다는 점에서 부부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6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계속 회유와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혜야, 이러지 말자.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아니요, 이제 늦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애들 제발 준호 직장만 잃지 않게 해다오.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것만 받을 거예요.
이 고집불통 같은 년이! 시어머니의 태도는 금세 돌변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옳게 내 동생 망치지 마. 공무원이 잘리면 어떻게 해? 네가 책임질 거야.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정말 이기적이네. 애들 생각은 안 해? 제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편도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은혜야, 제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다 풀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와서 미친 소리도 적당히 해. 나를 집에서 내쫓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재산까지 숨기고 이제 불륜의 공무원 잘릴지도 모를 놈을 내가 왜 같이 살아?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였어. 실수? 1년 넘게 만난 게 실수야? 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야, 공무원 징계만은 막아줘. 내가 파면되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 우리 가족?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 가족이 아니었나 봐.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 꺼져. 법정에서 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판사는 선고했습니다. 원고 김준호와 피고 박은혜는 이혼을 인용한다.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 박은혜에게 있다. 시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위자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정한다. 하이 2억 원에서 줄었네요. 김 변호사가 속삭였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재산 분할은 6대 4로 한다. 아파트 및 기타 재산은 60%를 피고에게 40%를 원고에게 분할한다. 말도 안 돼. 남편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김준호의 공무원법 위반 사실은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못된 년!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아줌마의 그 잘난 아드님이 제 인생을 먼저 망쳤어요. 너 이렇게 안 될 거야. 천벌을 받을 거야. 경비가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회계법인에서의 일도 잘 풀렸고 곧 승진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지연아, 얘기해봐. 아이들은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엄마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지연이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누구에게든 당당한 사람이 되렴. 어느 날 예전 동네로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계속 기다린 건지 마주치게 되었지요. 잘 지냈어? 어머 놀래라, 웬일이야? 난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아니, 그냥 애들도 보고 싶고 해서. 우리 결혼 생활 동안 애들한테 관심 가진 적 있어. 갑자기 왜 이래 소름 돋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생각보다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도 아냐. 그놈이 우리 아파트 팔아서 날랐어. 대출받고 무리하게 확장하더니 엄마 꼬드겨서 명예 바꾸고 집도 팔아먹고 날랐어. 흑, 나 어떡해.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힘내야지 뭐, 잘 지내. 제발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진짜야 정말이야. 저는 붙잡으려는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친정어머니를 통해 더 자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강등되어 월급이 대폭 줄었고 동생 회사에 투자한다고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위자료와 양육비를 내느라 경제적으로 힘들어했고 동생은 결국 사업에 망해서 파산 신청까지 했고 동서와도 이혼 직전이라 했습니다.
그 일로 전시모도 알아누웠다고 하더라고요. 통쾌했지만 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남이니깐요. 은혜야,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미워하지 않아요, 엄마. 그냥 제 인생을 살 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삶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15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은혜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회계사이자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엄마, 어서 와. 오늘 저녁 뭐야?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게. 와. 엄마 최고! 아이들과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낸 저를, 용기를 낸 저를, 아이들을 지킨 저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저를.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어떤 일이 와도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장 큰 싸움에서 이겼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살라고 응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